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입상한다. 이 입상 성적을 토대로 예일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나경원 대표 아들에 대한 부정입학과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네, 그제 어제 오늘 대한민국 종합일간지에서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던 나경원 대표 아들 의혹에 관한 보도, 세계의 이름난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발 보도는 야후뉴스, 텔레그래프, 동남아 유력지 스트레이트 타임즈, 중국의 국영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즈 등 많은 곳에서 받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가장 잘하는 특기 중에 하나가 외신 베끼기지요. 자, 그렇다면 내일 신문에서는 그 신공을 기대해도 될까요? 한국 언론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원인 가운데 핵심은 잣대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딸의 입학 과정을 다룬 기사는 어땠습니까? 내일 아침 신문을 보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한 줄의 기사도 안 나오면 나경원 대표의 소송 경고가 먹힌 것으로 알겠습니다. 선택적 정의 구현, 언론이 할 일이 아니지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시고 계세요.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딘데?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과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자,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아들 표창장을 스캔한 다음 그걸 그대로 따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 것일까요?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표창장 위조 논란, 진실은 무엇일까요? IT 전문가이면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창 교수는 한마디로 검찰이 재연해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연해보면 안 되는 것인 줄 알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는데요. 현장 검증을 해보면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런 직인 파일 뭐 이렇게 빨갛게 인주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코피해가지고 뭐 동양대 총장 최성해 이래 글자가 있는 그 위에 페이스트하면 해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코피 페이스트 하면요. 해라는 글자 위에 이렇게 그 직인 파일이 찍힌 모습을 하려고 그 위에 놓고 페이스트 하면 해라는 글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전에 도장 따내기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따내는 건 해도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코피해가지고 다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파일이 투명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있는 글자도 다 보이게 어떤 이미지 파일을 페이스트하는 그 기술은 알파 채널이라는 그런 그 그래픽 기술이 있는데 그건 스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걸 아래야 한글 프로그램으로 했대 이런 보도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분께 말씀을 했다라는 건데 그냥 실제로 한번 재연해 보시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싶긴 해요.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학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연구소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모 성신여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요. 조국 장관의 딸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용기 의장은 먼저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에 대해서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단 고발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네. 어떤 배후 조종에 의해서 고발이 된 거 아닌가 시민 단체에 의논합니다만은 네. 정치적인 어떤 배후 조종에 의해서 고발된 것 아닌가 하는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나경원 대표하고 조국 장관의 경우는 일단 뭐 경우가 다른 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무장관의 네. 말 그대로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죠. 나 대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을 합니다. 조국 장관의 딸의 경우에는 실력이 되지 않는데 가짜로 모든 것을 뭐 표창장도 만들고 스펙을 만들고 또 성적이 안 되는데도 장학금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면 나 대표 자제의 경우는 그런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뭐 드러나고 있어서. 김용민 라이브.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적이고 사적인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든 또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처분을 하거나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강제 규정인 건데요.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법사위원 중에도 이 법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까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면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가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은재 의원은 그죠? 제 기억으로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은재 의원도 10개월 이상 이 원래 한 달 안에 그 해야 되는데요.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은재 의원도 10개월 이상 지체한 걸로 그래서 법을 위반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하게 되는데 만약 이걸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 뭐 경고 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은요?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경고나 과태료조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행정부에 임명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렇게 뭐 공직자윤리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네. 뭐 백지신탁이니 뭐 펀드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정작 본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이 오늘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평양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끝까지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평양 공동선언의 추진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결의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Only Yesterday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인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 반대가 돼 있습니다. 물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렇게 됐지만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그렇게 만든 존 볼튼을 해임하고 어제 로버츠 안보부장을 새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하노이와 같은 그런 식의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실무 접촉은 이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도 비교적 금년 중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고 9.19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제 정세라고 그럴까 이게 조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100% 치사율.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어제 연천에서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추가 발병은 다행히 아직 없는 상태고 오늘부로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해제됐습니다. 다만 발생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구는 일주일 동안 이동 제한이 유지되는데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주로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들, 특히 차량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발병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인근 농가도 살처분해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차량이라는 게 이 집 돼지 저 집 돼지 날라주는 차량이 있을 테고 사료 네네. 차량, 분유 차량 뭐 이런 예. 차량 다 돼지하고 연관된 예, 차량이니까. 그렇죠. 그 세 가지죠. 예, 그 세 가지는 그렇죠. 만약 한쪽 농장이 그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다면 예. 이 트럭을 타고 이 바이러스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동선에 걸려 있는 농장들은 다 무조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네. 말씀은 지금 선제적이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방역 네네. 작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살처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너무 가슴 아프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돼지를 다 죽여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중국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지금 발병한 지가 지금 8, 9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추측한데 이건 저희들이 추측입니다. 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돈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병에 걸려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뉴욕의 가을에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까요? 빌리 할리데이의 어텀인 뉴욕입니다. Autumn in New York, it spells the thrill of first nighting. Glittering crowds and shimmering clouds and canyons of steel. They're making me feel I'm home. It's autumn in New York.
brings the promise of new love. Autumn in New York is often mingled with pain. Dreamers with empty hands may sigh for exotic lands. It's autumn in New York. It's good to live it again. Autumn in New York, the gleaming rooftops at sundown. Autumn in New York, it lifts you up when you're let down. Jaded Rouet and gay divorcee who lunch at the Ritz will tell you that it's divine. This autumn in New York transforms the slums into Mayfair. Autumn in New York, you'll need no castle in Spain. Lovers that bless the dark on benches in Central Park greet autumn in New York. It's good to live it 아, 이게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음악 프로그램입니까? 너무 좋은 음악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하시고 계신 분들 너무 행복한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잤다고 지금 밖에 스태프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안 잤습니다. 예, 어떻게 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 마이클님. 아이고, 조지 마이클까지 저희 방송을 들으시네요. 예. 유튜브는 잘 들린다 오바. 유튜브로 들으실 거예요, 아마. KBS 지상파 전파가 미국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자, 7405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여기 8109번인데요. 기사님이 김용민 라이브 틀어주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기사님 정말 개념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문희님, 여기는 목포입니다. 그래서 콩으로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7267번 쓰시는 분, 안산인데 라디오 아주 잘 들립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7097번 쓰시는 분, 여기는 용인 민속촌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 97.3으로 잘 듣고 계시죠? 관악산에서 10kW로 쏘고 있는 저희 KBS 1라디오. 자, 근데 4680번 쓰시는 분은요, 경기도 시흥에서 AM 711kHz로 듣고 있습니다. 잘 들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AM 711kHz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시흥에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흥에 AM 711kHz 소래 송신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500kW로 쏘고 있는데, 이 한민족 방송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출력으로 방송하는 저희 AM 방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흥에서는 아주 잘 들릴 겁니다. AM 11이요. 711이요. 예. 자, 8024번 쓰시는 분, 충북 음성군 대소면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살아있는 언론 김용민 라이브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또 청주에서 우암산 송신소로 송출되고 있는 89.3으로 듣고 계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령터널, 서울의 구령터널 아닌데 잘 들리고 있습니다. 8485번 쓰시는 분. 아, 그래요. 터널에서 잘 들린다고 하니까 막 존재감이 넘쳐납니다. 예. 5769번 쓰시는 분. 여긴 부산 백양산 중턱입니다. 등산객들 KBS 많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오, 책임감이 막중해집니다. 황령산에서 103.7로 쏘는 방송 듣고 계시죠? 네. 7865번 쓰시는 분. 서울 미아리에서 인천까지 퇴근길에 날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2427번 쓰시는 분. 저는 지금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해서 막내 아들 유치원에서 찾아 세종시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KBS 청주 1라디오로 또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겠네요. 통근기사 버스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전주에서 김제시까지 서원들과 함께 빼놓지 않고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악산에서 쏘고 있는 96.9로 듣고 계시네요. 자, 6627번 쓰시는 분. 진천 산골 골프장에서 잘 들립니다. 청주 방송 듣고 계세요. 네, 영등포 영등포동 2가 잘 들려요. 김용민 최고. 2867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앞서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한 논란, 이게 아레아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조가 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1337번 쓰시는 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캔 파일은 붙여 있기 하면은 도장 파일이 불투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 도장을 그림으로 만든 파일 있잖아요. 그래서 도장 자체에 흰색 바탕이 생기는데 바탕을 투명으로 바꾸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포토 일러스트 하는데 못하겠던데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거의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조작한 것이 맞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상황까지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천 부근 2, 3차로에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남사 부근에서 오산까지 정체되는데요. 이 사이에 오산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지나시기 어렵습니다. 이후로 기흥에서 수원, 신갈분기점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밀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9km 사이가 흐름이 더딥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는 전에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대전 사이에 있었던 작업은 종료됐지만 이 여파를 받아서 일대로 정체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2km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정체가 일죽에서 모가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는 중부 1터널 부근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 솜사탕 같은 구름은 살짝살짝 보이는군요. 석석은 어디 나가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바야흐로 천고석비의 계절입니다. 네, 천고마비가 아니고 천고석비라니요. 네, 석석 목소리에 살이 찌는 계절. 가을 하늘이 높으니 석이 살찐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석석 올 가을에는 더 열심히 뛰어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뉴스를 온통 뒤덮은 화제의 장소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추억, 바로 그 영화의 장소 거기입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살인의 추억의 주인공 송강호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33년 만에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헝그리 HUN 헝그리 정신으로 DNA를 촘촘히 대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범인을 딱 잡았다 이거지. 그나저나 석석 심하게 배고픈 얼굴인데 밥은 먹고 다니냐? 볼이 홀쭉한데? 어떻게 도울 선생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송강호 씨는 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똑같습니다. 예. 자,
미세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반드시 잡는다. 살인의 추억 그 후의 이야기.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오창석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화성 살인 사건 용의자 DNA를 통해서 용의선상에서 특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이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차, 7차, 9차 사건에서 검출되었던 DNA가 있습니다. 이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 A모 씨가 밝혀졌는데 이 A모 씨는 1994년 1월에 청주에서 처제를 살인한 그런 사건으로 무기수로 현재 복역 중인 그러니까 현재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DNA가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A가 똑같다면은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확답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연쇄살인 사건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에 만료가 돼서 이 부분에 뭐 진실은 밝힐 수 있겠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뭐 처벌을 한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마지막 사건이 그러하니 뭐 1차 사건부터는 또 다 공소시효가 지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 살인을 비롯한 이런 아주 극악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약에 재발돼서는 안 되지만 재발된다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죄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던 예술 작품이 연극 날 보러 와요. 그리고 영화 살인의 추억이었었죠. 그렇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총 10차례 벌어졌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DNA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5차, 9차, 7차 총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개 중에 8차 살인 사건은 모방 범죄로 드러났고 이 용의자는 잡혔습니다. 현재 형을 살고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9개 그리고 3가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1가지와 3가지를 뺀다면 이제 총 6건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현재 용의자로 잡혀있는 사람은 부산교도소에서 1심,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24년간 복역 중인데 놀라운 것은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해서 24년간 1급 모범수로 복역 중이었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이 사람일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살인의 추억 영화를 보면은 뭐 진범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박해일 씨가 그 배우 역할을 했잖아요. 예, 박해일 씨의 성격하고 실제 지금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성격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그렇다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용의자랑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요? 김용민 씨가. 전혀 모르죠. 네, 성격이 비슷하다고.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조용한 성격에 뭐 영화에서도 박해일 씨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은 대사가 얼마 없었어요. 대사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나? 그리고 박해일 씨가 거기서 취조받다가 화가 나서 욕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욕도 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이 성품이 또 다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방금 이 항변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심경이 좀 실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야죠. 예. 자, 헤이드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90년에 화성에서 근무했던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모를 리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 씨,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경찰 측에서도 진범이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당혹스러운 사실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1994년에 청주
처제 성폭행 및 살인 사건 그 범인이랑 같은 DNA를 가졌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범인인 이 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 O형이라고 하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는 B형.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는 같다고 하는데 혈액형이 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범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한쪽은 O형, 한쪽은 B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잘못 뭐 조사가 되거나 검출이 돼서 혈액형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앞으로도 면밀히 따져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DNA가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설마. 근데 어떻게 DNA가 같은데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을까? 제가 과학에 문외한인 사람으로서도 또 범죄 수사에 대해서 아는 바 전혀 없지만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혈액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 당시 혈액형 검사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 과정까지도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DNA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80년대만 해도 뭐 정확하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도 뭐 살면서 한동안 B형인 줄 알다가 병원 가가지고 A형으로 정정하게 됐어요. 아, 본인이요? 예. 이렇게 성격이 바뀌면서 혈액형도 바뀐 거 아닐까요? 그럴 수가 있나요? 조용한 성품이었는데 살면서 불만이 쌓이고 심정이 좀 어그러지면서 혈액형도 바뀐 것은 아닐까 하는 칭찬입니까? 저의 무리수였습니다. 무리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혈액형은 다르게 나올지 몰라도 이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이기 때문에 이 용의자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잠깐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그때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그 이전에 또 경찰로 활동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주목받으셨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빴어요. 네, 인터뷰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의원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화성경찰서 소속의 기동 6중대 2소대장이었고요. 네네. 네, 저희가 부여받은 기본 임무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예방 활동, 검문 검색, 그리고 여성들의 안심 귀가 지원. 네. 그리고 구차 사건 발생했을 때 10차 발생했을 때 제가 근무했었고요. 발생했을 때는 이제 현장 보존과 증거 수색, 이런 역할들을 했었죠. 전에 어디서 인터뷰하신 거 들어봤는데 그때는 뭐 수사가 엉망이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전 기억합니다. 초동 수사, 초동 조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좀 혼선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이후에 연쇄살인으로 확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됐죠. 보도도 많이 되고요. 그러면서는 또 너무 과도하게 많은 수사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상호 간에 좀 경쟁적 분위기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 실패가 표창원 의원이 영국 유학길에 올라서 프로파일러로 일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저는 경찰 대학생이었고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나 우리에게는 가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런 인식이 강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범죄 수사 관련 과목들을 열심히 제가 수강도 하고 주말에도 외출 나가서도 국가수를 쫓아가서 과학수사 기법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도대체 범인의 윤곽도 잡지를 못하겠고요. 그 베테랑 수사관 형사분들 이제 쫓아가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좀 조력을 제공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자괴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런 사건, 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유사한 사건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배워야 하는데 가르쳐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국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부천경찰서로 배속받아서 형사계에 가서 사건 여러 개를 수사를 했는데 네. 92년 초에 발생한 후기대학교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아, 그렇죠. 서울신학대학에서 네.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 가장 큰 사건이다. 그 사건은 결국은 유력 용의자 정 씨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그 상관이었던 용의자는 자살을 했거든요. 그 과정은. 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상태로 내가 수사할 능력을 키우기 힘들겠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좀 역량의 부족 이런 것들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으로 가겠다. 가서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갔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파일러가 되셨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범죄 심리 그 전문가가 되셨어요. 자, 지금 돌이켜 보시기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범인은 누구였다고 판단되시고 그것도 그렇게 수사를 못하게 됐는지 수사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름대로 개념이 좀 정립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네. 그 한창 발생했을 때 9차 사건 특히 너무 참혹한 사건이죠. 네네네. 14살 중학생에게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네네네. 그때는 사실은 좀 냉철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시기였고요. 그냥 나쁜 놈이고 아주 저질이고 그다지 뭐 수법이나 방법이나 지능적이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이런 놈을 우리가 못 잡나 그런 안타까움이 강했는데 그때는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영국에 가서는 영국은 연쇄살인의 나라예요. 오. 뭐 연쇄살인이 일찍부터 발생했고 많이 발생을 했고. 네네. 그 뭐 살인마 잭 이야기는 아시죠? 잭 더 리퍼로부터 시작해서 뭐 요크셔 리퍼. 그래서 그쪽에서는 연쇄살인 연구나 분석이 많이 됐는데 묘하게도 화성 사건과 상당히 그 유사하더란 말이죠. 성적인 동기이고 잔혹하고 전혀 면식이 없는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어떤 성격의 문제, 충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봤을 때는 그 범인의 어떤 성격과 유형, 그 성적 충동이 강하고 대인 관계는 서툴고 아마도 그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는 대단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일 것이고 뭐 이런 어떤 프로파일링은 나오긴 했었죠. 네, 그래요. 또 의원님께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은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측도 하셔가지고 또 이 발언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자, 영국 유학의 어떤 그 영국 유학에서 이렇게 터득한 이런 실력인지 어떤 근거로 이런 예측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범죄 심리학 쪽으로 또 프로파일링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스스로 중단을 못합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뭐 담배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지르든가 그렇지 않다면 본의가 아닌 이유로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사 사건이 이후로는 발생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발생 안 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거나 지병이나 그렇지 않다면 아마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범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런 범죄자의 경우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가 DNA 수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DNA 샘플을 수거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이 용의자의 DNA와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DNA가 일치했다. 이것만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용의자다라고 확실하게 특정해도 되는 겁니까?
100%는 아니죠. 현장에서 발견된 그 유류물, 의복류나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네.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기법의 발달로 DNA 추출이 가능해졌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러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10년 전에 입법화된 DNA 데이터베이스법에 따라서 네네네. 대상되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한 국가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첫째, DNA 일치 확률 이건 뭐 방법이나 샘플에 따라서 네. 300만 분의 1 오차 확률이요. 뭐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99.9%는 맞지만 0.01%의 동일인 똑같은 DNA 염기서열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게 하나가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뭐 상당히 극단적으로 낮은 가능성이죠.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DNA 샘플이 이 사람 것은 맞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 사람의 체액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역시 극단적으로 좀 가능성을 보자면 다른 사람이 몰래 이 사람의 체액을 빼서 거기다 뿌려놨다.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김길태가 검거된 이후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네. DNA가 확인됐다고 하니까 뭐 성폭행은 맞지만 죽였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살인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일치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뭐 예를 들면 90% 이상이긴 하지만 나머지 10%의 뭐 아닐 가능성, 합리적 의심의 여지 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본인의 자백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목격 진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기 동안에 근처에서 있었거나 근무했거나 했던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내서 보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3건 정도가 일치됐다고 그랬는데 사건은 10번 있었고요. 한 명은 잡혔습니다. 네, 8차. 예. 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6개의 미제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또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그 DNA 수사 기법이 발견된 것이 1984년이에요. 네네네. 예, 영국의 제프리스 교수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네. 요게 이제 수사 기법을 실용하는 게 86년. 우리나라에서 화성 사건이 발생한 것이 86년. 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90년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전혀 DNA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DNA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증거물들을 수거 보관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건이란 것이 다른 사건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 DNA가 그나마 확인된, 보관된 그 증거물 속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 많으면 6개 아니면 적으면 4-5개 정도의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서 범죄 수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범죄의 본질적인 유사성을 확인하면 DNA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3건에서 연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네네. 나머지 범행도 동일인일 가능성을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고요. 네네네. 이걸 증거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보강 증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필요하죠. 네, 용의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고 또 용의자의 그 혈액형이 다르다. 과거 사건 기록과 대조해봤을 때 다르다. 그때는 O형이었는데 지금은 B형으로 이렇게 특정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혈액형 문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972년에 춘천 역전 파출소장 딸 피살 사건, 네네네. 7번 방의 선물 영화의 대상이었던 정원섭 씨 사건. 네. 이 경우에도 이제 혈액형 가지고 유력한 증거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확인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혈액형이란 게 아시다시피 ABO 분류 기법인데, 요게 이제 측정 당시의 방법이라든지, 네. 또 뭐 샘플에 따라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확인의 여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혈액형 자체, 이건 이제 그룹, 집단,
항체와의 관계 이런 거라서 DNA 연기설 구조보다는 증거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추가적인 검증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밝혀져도 뭐 이렇다 할 처벌은 내려지지 않는 것인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고요. 네.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는데 네. 그게 이제 200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만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범인은 가장 마지막에 저질렀던 것이 94년이니까요. 처벌은 못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가 받은 무기징역형 이 부분은 감형 내지 가석방이 가능한 형이거든요.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가석방이 불가능한 그런 요인이 될 테고 그게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나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예, 자 표 의원님 왜 하필 이 시점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특정됐을까? 하필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팽팽한 이 시점에 타이밍이 기막히다. 이런 글도 많이 돌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모론인데요. 예. 우선은 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브리핑을 했지만 사실 이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저도 뭐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미제 사건 전담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 경찰이 만들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반을 각 지방경찰청이 만들면서 그 미제 사건 전담반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강력 사건부터 하나씩 차례로 다시 재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적 증거를 국과수사에 다시 보내고 그 루틴한 작업 중에 지난 7월에 오산에 있는 화성 수사본부에 있던 묵은 그 증거물 이게 과거에는 증거 검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보내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 결과가 이제 7월에 회신이 됐고, 그 부분은 사실 경찰로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 증거가 필요하고, 이 용의자의 진술이 이게 공개되기 전에 가야 사실은 진술을 좀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근데 보도가 되어버리고 알려져 버리면 용의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진술 얻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음모론적 주장에 따른 시기적 선택으로는 사실 좋지 않은 시기인 거죠. 네네. 오히려 용의자를 만나서 진술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 내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음모론은 조금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지만은 오늘 이 이슈만 갖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네, JYP님 셜록 표 대단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권철희님 감방에 있었으니 밥은 먹고 다녔을 거라 추정.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 그죠? 네, 밥은 먹고 다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 4036번 쓰시는 분. 여기는 화성하고도 그 유명한 향남면에서 듣고 있어요. 예, 저도 그 학교 출강 때문에 종종 지나가 보면은 화성 지역 아직도 사실은 밤에는 혼자 다니기 참 어려운 굉장히 으슥하고 말이죠. 예. 경기도 지역은 뭐 곳곳이 난개발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난개발과는 무관해 보이는 지역이어서 지금은 치안이 많이 나아졌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만. 네. 7796번 쓰시는 분. 창석이 수민이 오늘 일당 반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오늘 이거 뭐 그냥 날로 먹었다 이런 표정들을 지금 짓고 있어요. 예. 경청도 노동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듣고 있다가 경청도 노동이다. 네,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대미문에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본 거니. 김용민 씨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래요? 노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노동 해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말하는 노동 부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관련 소식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돼 있죠. 네네. 근데 여기서도 자유한국당은 불출석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밝힌 바가 이제 우리 당 지침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보좌진이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 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당 지침은 자신이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 조사를 받든지 하는 것이고 이제 자신이 지휘 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당분간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한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예. 잘 봐야 되겠죠. 예. 앉아서도 봐야 되고 서서도 보고. 근데 어쨌든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좀 국면이 바뀌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예, 여전하다는 생각은 들고 한편으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이 조사를 받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자신이 받는다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여러 가지 권한 더하기 부담이 좀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왠지 수사하지 말라 우리 이런 말로 들려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어느 때는 그 검찰이 수사 잘한다 이래놓고 또 어느 때는 또 이건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그렇게 나오면은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자, 6시 뉴스, 첫 뉴스. 네, 4시 57분에 KBS가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고 나왔습니다. 나경원 아들 초중등 교육법 위반.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저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박창석 씨가 하신 관계로 지금 태풍이 또 북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6시 첫 뉴스 두 분의 이런 예상 맞아떨어질지 함께 귀 쫑긋 세워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5분에 돌아옵니다.